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누구든 딱 70분이면 코딩 어떻게 배워야 할지 길이 보일 거예요. 코딩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영상 한 편으로 만들기에는 분량이 애매해서 다루지 못했던 짤막짤막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 개발에 관련된 기초적인 용어들을 이 영상 한 편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디버깅이란 말은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개발을 하건 디버깅은 꼭 하게 되죠.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시간의 80% 이상은 디버깅에 사용된다고들 하기도 해요. 디버깅이란 간단히 정의하자면 소프트웨어에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꼭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사람이 짜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많을수록 코드도 복잡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꼭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사람이 짜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많을수록 코드도 복잡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 중에 가진 오류들을 마주치기 마련이거든요. 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코드란 게 보통 한 번에 의도한 대로 다 작동하진 않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디버깅에 해당하게 돼요. 어떤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넣거나 기존 기능을 수정하는 작업도 이를 완료하는 과정까지 많은 디버깅 과정을 거치게 되죠. 완성 후 오류가 발생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디버그란 단어는 뒤에 나올 배포와 대비돼서 개발 중인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초창기 컴퓨터는 기계에 벌레가 들어와서 고장을 일으키곤 했는데 이 버그를 찾아 치우는 일에서 디버깅이 유래했다고도 하죠. 코드로 짠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는 원인은 다양해요. 코드에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코드가 실행될 컴퓨터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수많은 데이터들과 입력이 오가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래머가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때문에 프로그램이 복잡해질수록 디버깅을 하는 방식도 다양해져요.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공장이 돌아가다가 멈춰버리거나 제품이 의도와 다르게 만들어져 버리면 공장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빠른 방법은 공장의 설계도, 코드를 살펴보면서 규격이 맞지 않거나 메커니즘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코드량이 많지 않고 설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웬만한 오류들은 그렇게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장 규모가 크고 단계마다 변수가 다양하다면 공장주가 직접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을 가동해보고 단계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할 때도 있겠죠. 프로그래밍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서 모든 코드들을 다 돌릴 수 없다면 코드의 특정 단계들마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지점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있는지 찾아가는 거죠. 이 작업은 보통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의 디버깅을 도와주는 코딩 툴들도 꾸준히 발전해왔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등 코딩을 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에는 디버깅을 위한 여러 기능들이 갖춰져 있어요. 이를테면 코드 중간중간에 검문소를 둬서 이를 통과하는 값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죠. 코드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지 않는다면 이 디버깅 툴의 기능들을 사용해서 어느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신호들을 사용해서 돌아간다는 거 알고 있죠?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들은 이처럼 0과 1의 기나긴 조합대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걸로 프로그램을 짜려면 죽어나겠죠? 때문에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사람들이 보다 알아보고 작성하기 수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나날이 쉬워지고 간결해지고 기능도 강력해지는 이 언어들 덕분에 우리는 손쉽게 코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기계들은 이 코드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계들의 언어로 또는 그 중간 단계로 번역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걸 언제 하느냐에 따라 이 둘 중 한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C, C++, 자바 등의 언어들은 개발자가 코딩을 마치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단계에서 컴퓨터에게 일을 하나 시켜요. 이 일이 컴파일입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출시 전에 번역하는 거예요. 일을 하나 시켜요. 이 일이 컴파일입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출시 전에 번역하는 거예요. 컴파일러라 불리는 번역가가 컴퓨터에게 건네줄 책을 미리 컴퓨터의 언어로 번역 작업을 하는 거죠. 때문에 이 언어들을 컴파일 언어라고 불러요. 자바 코드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자바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러에 명령을 내리면 이처럼 클래스란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생겨납니다. 이 코드도 아직 못 알아보겠지만 이건 더더욱 모르겠죠? 이 클래스 파일은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종류의 기계에서 통용되는 기계 언어예요. 프로그래머는 자바 언어로 짠 코드를 이 JVM용 언어로 번역시킨 뒤 이 기계들에 보내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도록 하는 거죠. 이처럼 프로그래머가 쓴 책을 미리 번역하는 언어들도 있지만
그대로 가져가서 그때그때 통역사가 읽어주는 언어들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루비 등의 언어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을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하죠. 당장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코드를 살펴보면 이처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볼 수 있죠.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때 컴파일을 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코드 수정이 잦은 서비스의 경우 업데이트가 훨씬 수월하지만 그때그때 통역사가 머리 굴리며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컴파일러 언어에 비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짠 코드가 그대로 배포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코드가 보다 쉽게 누출되기도 하죠.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개발자들은 자신이 만들려는 서비스에 적합한 종류의 언어를 선택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요. 여튼 코드를 미리 번역해서 출시하면 컴파일 언어, 실행할 때마다 통역을 쓰면 인터프리터 언어인 거예요. 작가들이 코드를 미리 번역해서 출시하면 컴파일 언어, 실행할 때마다 통역을 쓰면 인터프리터 언어인 거예요. 작가들이 책을 쓸 때는 챕터마다 워드 파일을 만들고 수많은 사진 및 참고 자료들을 다루면서 작업을 하다가 이를 책으로 낼 때는 PDF 파일 하나로 묶어서 공개하죠.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란 게 보통 몇백 줄 코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가 작업하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수십 수백 개가 넘는 폴더와 파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서죠. 이 중에는 개발자가 작성하는 코드 파일들도 있고 다른 곳에서 작성한 코드들, 즉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이미지나 기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파일들이 포함돼요. 소프트웨어의 특성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출시할 때는 이들을 다른 형태로 변형 또는 압축해서 내보내요. 이걸 빌드한다고 하죠. 빌드를 하는 목적과 이유는 다양해요. 윈도우의 .exe 파일처럼 사용자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 하나로 제공하기 위함일 때도 있고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압축해서 전체 크기를 줄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능한 코드를 못 알아보도록 난독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컴파일 언어의 경우 당연히 컴파일해서 내보내야죠. 즉 컴파일 언어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빌드에 컴파일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종류마다 빌드 결과물의 형태는 다양해요. 파일 하나로 압축되기도 하고 많은 파일에 걸친 코드들이 더 적은 수의 파일들로 정리되기도 하고 그냥 파일들의 형식과 내용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작업하는 프로젝트 파일들을 출시하기 적합한 형태로 포장하는 일, 요리한 음식들로 도시락을 싸는 작업을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과 내용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작업하는 프로젝트 파일들을 출시하기 적합한 형태로 포장하는 일, 요리한 음식들로 도시락을 싸는 작업을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포라는 말은 척 들으면 감이 오실 거예요. 코딩에서 빌드한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죠. 데스크탑 프로그램이라면 다운받을 수 있는 곳에 업로드하는 거고 모바일 앱이라면 플레이 스토어죠. 데스크탑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죠. 데스크탑 프로그램이라면 다운받을 수 있는 곳에 업로드하는 거고 모바일 앱이라면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리는 거겠죠.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이를 서버에 올린 다음 실행해서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를 도메인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해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배포의 의미는 이 웹사이트 배포인 거죠. 아무래도 웹개발이 많으니까요. 웹개발 업계에서 배포란 곧 사람들이 보는 웹사이트에 작업한 바를 반영한다는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웹사이트에 코드 수정으로 인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면 새 버전이 배포된 결과인 거죠. 정말 기본적인 지식밖에 없어서 실무에 필요한 역량이 그냥 아예 없었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환경이란 건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가 깔린 컴퓨터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가 깔린 컴퓨터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환경 변수라는 건 그 컴퓨터마다 지정된 값이에요. 환경이란 방 안에 칠판이 있고 그 안에 변수들이 적힌 거죠. 철순의 집과 영인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들에는 서재, 건물 종류,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라는 환경 변수가 칠판에 적혀 있어요. 각 환경 변수는 두 집에 각각 다른 값들이 있겠죠. 이 환경 변수는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각 집에 영어 사전을 서재에 꽂으세요 라는 코드를 보내요. 철수네 집에는 서재가 아버지 방에 있고 영희네 집에는 거실에 있어요. 이 서재는 환경 변수에 집별로 적절히 들어간 값 덕분에 어느 집에서든 이 명령어로 올바른 곳에 사전을 꽂을 수 있겠죠. 자바를 배워보신 분들은 컴퓨터에 자바를 깔고 나서 환경 변수란 걸 세팅해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내 컴퓨터 어디에 자바가 깔렸는지를 환경 변수에 적어서 어느 자바 프로그램이든 내 컴퓨터 어딘가에 설치된 자바를 문제없이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 코드를 각 집에 붙는다고 가정하죠. 집의 건물 종류가 전원주택이면 잔디를 깎으세요. 각 환경의 조건마다 어떤 동작을 실행할지 또는 어떻게 시행할지를 정할 수 있겠죠. 개발할 때는 보통 개발용, 배포용이라는 의미의 다음과 같은 또는 비슷한 환경 변수들이 사용돼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개발자가 디버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화면에 개발 과정에 관련된 특정 정보들이 뜨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용자들에게 배포된 제품에도 뜨면 곤란하겠죠. 그렇다고 배포할 때마다 해당 코드들을 다 지우기도 그렇고요. 때문에 개발하는 컴퓨터 그리고 제품이 배포될 서버 등에 각각 이렇게 환경 변수 값을 넣고 그에 따라 조건을 주면 개발용 컴퓨터에만 이들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생각해보죠. 집에 도착하면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세요. 철수네 집이나 영희네 집 둘 중 하나만 보내더라도 위와 같이 환경 변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코드에 비밀번호를 직접 적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현관 비번이 노출된 위험이 커지거든요. 특히나 오픈소스로 남들에게 공개되는 코드들에는 이런 보안 요소들이 직접 적혀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각 환경마다의 값을 지정할 때 사용되는 게 환경 변수예요. 프로그래밍을 배워가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환경이란 꼭 그 컴퓨터 전체뿐만 아니라 도커의 컨테이너 등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보다 세분화된 공간을 의미할 수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직접 벌목해서 문 만들고 쇳물 녹여서 못 만들고 유리 가공해서 창 만들고 이렇게 하진 않죠. 이미 전문 업체에서 잘 만들어 놓은 자재들 중에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구매해다가 만들잖아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내가 짜진 않습니다. K나 기업, 재단 등에서 누군가 코드로 잘 짜놓은 각종 기능들을 가져다가 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용하죠. 문짝이나 창틀, 난간 등을 사다가 짓고 있는 집에 붙여 넣을 수 있는 것처럼 특정 기능들이 함수나 클래스 등의 형태로 공개돼서 이를 가져다가 내 소프트웨어에 붙여 넣어 사용될 수 있는 걸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꼭 남이 만든 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 전용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 둘 수도 있죠. 어떤 소프트웨어든 필요시 가져다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모듈화된 코드 또는 그 묶음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둘 수도 있죠. 어떤 소프트웨어든 필요시 가져다 붙여놓을 수 있도록 모듈화된 코드 또는 그 묶음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이처럼 각각의 자재들이라면 프레임워크는 기본 골격을 갖춘 집 조립 키트예요. 컴퓨터 조립으로 치자면 마더보드가 프레임워크, 그리고 거기에 끼워 넣는 부품들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의 기초 설계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이를 다운받아다가 그 위에 덧붙여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스프링, 장고, 닷넷, 라라벨, 익스프레스, 뷰 이런 것들이 다 프레임워크예요. 스프링으로 웹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면 공식 사이트에서 용도에 맞는 스프링 기본 프로젝트를 다운받고 그 틀 위에다 내가 직접 찾는 코드 그리고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붙여 넣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것 위에다 뭔가를 만든다, 어떤 건 안에서 그것의 규칙에 따라 뭘 만든다면 프레임워크, 어떤 것을 가져다가 만든다면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계가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리액트 내가 어떤 것 위에다 뭔가를 만든다, 어떤 건 안에서 그것의 규칙에 내가 직접 찾는 코드 그리고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붙여 넣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것 위에다 뭔가를 만든다, 어떤 건 안에서 그것의 규칙에 따라 뭘 만든다면 프레임워크, 어떤 것을 가져다가 만든다면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붙여 넣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것 위에다 뭔가를 만든다, 어떤 건 안에서 그것의 규칙에 따라 뭘 만든다면 프레임워크, 어떤 것을 가져다가 만든다면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계가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리액트의 경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프레임워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사이트에든 필요한 때마다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라이브러리죠. 웹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 먼저 특정 언어를 공부한 다음 그 언어로 돌아가는 프레임워크를 정해서 사용법을 익히고 제품을 개발해가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찾아서 이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해가는 게 보통이에요.
오늘 이처럼 개발 분야 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입문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해보았어요. 이후에도 이처럼 짤막한 개념들을 주제에 따라 묶어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종종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워하세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늘날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거의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용어지만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대학교 교수님들은 붕어빵을 예시로 많이 드시고 현업에 더 가까우신 분들은 실제 어느 사물에 대입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고 설명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무언가를 딱 비유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여러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코끼리 같은 거라 다 맞는 말이지만 또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듣고도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개념일 거예요. 실제로 예시들을 보고 프로그래밍 해보기 전까지는요. 본질은 간단해요. 객체지향이란 어떤 프로그래밍 방식, 방법론이에요.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더 쉽게, 더 잘하기 위해서죠. 얄팍한 코딩 사전에서는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더 쉽게 란 어떤 프로그래밍 방식, 방법론이에요.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더 쉽게, 더 잘하기 위해서죠. 얄팍한 코딩 사전에서는 바로 이 관점에서 객체지향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비유가 컴퓨터 공학적으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바로 작성해서 보여드릴 코드들도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쉬운 이해를 위한 풀이로 들어주시도록 해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의 막내 선생님이에요. 학교의 굳은 일은 여러분 담당이라 오늘 전교생을 데리고 학교 대청소를 하는 일을 맡았어요. 학교를 청소하는 것이 여러분의 작업이고 이 학생들은 컴퓨터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이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자, 코딩을 해볼까요? 자, 영수 이리 와봐. 여기 깨끗한 행주랑 윈덱스 10m 갖고 가서 이것들로 101호 창문들 닦아. 철수도 여기 빈 쓰레받기 가져가서 101호 바닥 쓸고. 견수 너는 새 칠판 지우개 가져가서 101호 칠판 닦아. 혁수이도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2호 창문을 닦고. 영수 행주 깨끗해? 더러워졌으면 빨아오고. 철분이 쓰레받기 다 찼으면 비워. 영수 윈덱스 안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이렇게 하고. 영수야 101호 창문 다 닦았어? 그럼 103호 창문 가서 닦아. 돌진이 너는 이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4호 닦고. 견수 지금 안 지우면 자,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해? 너는 그거 어떻게 나? 청소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코드가 토할 것 같죠? 애들에게 청소 도구들 쥐어서 보내놓고도 하나하나 신경 써줘야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반복문을 써서 일을 좀 줄여볼까요? 자, 영수야, 여기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2호 창문들이 다 깨끗해질 때까지 행주가 더러워지면 빨고 윈덱스가 떨어지면 리필해가면서 창문들을 이걸로 닦는 거야. 돌출이도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2호 창문들이 다 깨끗해질 때까지 행주가 더러워지면 빨고 윈덱스가 떨어지면 리필해가면서 창문들을 이걸로 닦아. 철권이도 쓰레받기 가져와서 102호 바닥이 다 깨끗해질 때까지 쓰레받기가 차면 비우고 102호 바닥을 쓸어. 전보다는 그나마 나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이 긴 지시들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입 아프게 내려야 해요. 함수 또는 메소드라 불리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 수고를 덜 수가 있겠죠. 자, 전체 주목! 지금부터 창문 닦기라는 작업을 정의해서 톡방에 올려준다. 담당 교실을 지정받고 행주와 윈덱스를 받아가서 그 교실 창문들이 깨끗해질 때까지 행주가 더러워지면 빨고 윈덱스 떨어지면 리필하고 창문들을 거듭나 닦는 거야. 바닥 쓸기도 칠판 닦기도 이렇게 정의해서 올렸어. 자, 영수, 여기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2호 창문 닦기 실시. 돌준이도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2호 창문 닦기 실시. 철권이 쓰레받기 가져와서 102호 바닥 쓸기 실시하고 변수 지우개 받아와서 102호 칠판 닦기 실시. 너는 뭐 실시? 너는 뭐 실시? 구강 운동량이 현저히 줄었죠. 여기까지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에서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방식으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건물을 청소하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청소할 곳의 범위가 커지고 작업도 복잡해지면 코드도 길어지고 프로그래밍 하기가 점점 벅차겠죠. 그럼 이제 슬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요소들을 넣어볼까요? 자, 얘들아, 우리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해보자. 너네 롤플레잉 게임 할 때 클래스 있지? 뭐 전사, 마법사, 무도가 막 이런 역할도 있잖아. 나도 해봤어 이 새끼들아. 바람이 나라 알아? 우리도 클래스라는 걸 둘 거야. 먼저 창문 닦기. 창문 닦기는 깨끗한 행주랑 윈덱스 10m가 템으로 주어져. 창문 닦기가 생성될 땐 담당 교실이 하나 배정이 돼. 창문 닦기가 창문 닫기란 동작을 수행하면 아까 창문 닫기에다 정했던 그 기능들 말 다시 안 한다. 그것들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바닥 쓸이라는 클래스, 칠판 닫기라는 클래스도 이렇게 정의해서 단톡방에 올려줄게. 자, 영수, 넌 102호 창문 닦기야. 창문 닦기 실시. 혁순이 넌 102호 창문 닦기. 너도 창문 닦기 실시. 너는 뭐 실시. 어휴, 뭔가 체계가 잡히긴 했는데 여전히 입을 나쁘네. 가만. 굳이 한 명 이럴 필요 있나? 자, 너네는 각각 102, 103, 104, 105호 칠판 닦기야. 다들 칠판 닦기 실시. 자, 아무 역할도 없던 한 명에게 클래스로 정의한 아이템과 동작들이 주어져서 창문 닫기, 바닥 쓸이, 칠판 닫기들이 생성됐죠. 이렇게 데이터와 기능이 클래스로 캡슐화된 컴퓨터 자원의 묶음을 객체라고 해요. 대학 교수님들의 비유대로라면 밀가루 반죽과 팥 기능이 클래스로 캡슐죠. 이렇게 데이터와
와 기능이 클래스로 캡슐화된 컴퓨터 자원의 묶음을 객체라고 해요. 대학 교수님들의 비유대로라면 밀가루 반죽과 팥이 클래스란 틀에 찍혀서 이 객체라는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마치 흙을 빚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컴퓨터 자원들을 삽으로 떠다가 하나하나 명령을 줘가면서 코드를 짜야 했어요. 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운 뒤로는 클래스라는 모형 틀을 만들고 이 흙을 그 틀에 넣고 구우면 모양과 용도가 뚜렷한 벽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다만 무의미한 메모리 덩어리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짬 낮아서 이런 건 하는 선생님이 생성자로 우리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클래스의 정의대로 빚어진 객체가 되었죠. 이거 쓴 놈 일로 나와봐. 자, 이제 객체로 생성된 이 아이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예전과 달리 뚜렷한 역할들을 갖게 됐어요. 영수야, 너 윈덱스 남았어? 이리로 좀 가져와봐. 선생님, 클래스 설명서에 정의된 대로 제가 윈덱스를 갖고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제 윈덱스까지 일일이 관여하시면 제 일에도 차질이 생기고 선생님도 번거로우실 거예요. 이렇게 퍼블릭으로 지정된 동작이 있으니까 이 명령어로 지시를 내려주시면 행주는 그에 맞춰서 제가 운영하도록 할게요. 그러네. 네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창문 닫기 동작 수행해서 너한테 지정된 교실 창문들을 깨끗하게 닦아놔. 이게 객체 지향의 특성 중 하나인 은닉성이에요. 우리가 TV 속을 뜯어보지 않아도 리모컨으로 필요한 조작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부 구조는 프라이빗으로 감춰놓고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명령어만 퍼블릭으로 공개해 놓는 거죠. 이로써 바깥의 간섭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남이 만든 클래스의 객체들도 일일이 뜯어볼 필요 없이 제공되는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창문 닫기들은 다 묶어서 창문 닫기 메소드로, 바닥 쓸이들은 바닥 쓸기로, 칠판 닫기들은 칠판 닫기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에도 낭비가 있죠. 얘는 결국 역할만 다를 뿐 다 함께 청소를 하는 건데 한 명령으로 모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면 더 좋을 거예요. 많은 객체 지향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써보죠. 청소 담당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여기에 청소와 교실 이동이라는 메소드를 넣어놔요. 이 메소드가 뭘 실행하는지는 여기에서 정의하지 않아요. 창문 닫기 클래스의 버전 2를 만들어서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해보죠. 청소 담당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클래스는 필수적으로 청소 담당에 들어간 메소드를 정의해야 해요. 창문 닫기의 경우 청소 메소드는 창문 닫기를 실행하는 걸로 하죠. 교실 이동은 담당 교실을 인자로 주어진 교실로 바꾸는 거예요. 바닥 쓸이와 칠판 닫기 클래스도 버전 2를 만들어서 역시 청소 담당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줍시다. 자, 이제 창문 닫기와 바닥 쓸이, 칠판 닫기 모두 청소라는 동일한 메소드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됐어요. 이들 모두 청소 담당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 담당이란 카테고리의 묶음에 다 같이 들어가서 청소 메소드 호출 한 번으로 지시가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로 묶이지 않은 각각 다른 클래스들에서 메소드명만 똑같이 하는 걸로는 이게 되지 않아요. 자, 클래스 안 부여받은 사람 없지? 청소 한번 전원 청소 실시! 오, 한마 이거 편하구만 해. 객체 지향의 강력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클래스들을 가지고 또 다른 클래스들을 조립해낼 수 있죠. 얘들 아예 그룹을 지어서 반별로 일을 시키는 게 낫겠다. 자, 얘들아 단톡방 한번 봐봐. 교실 청소팀이라는 팀 규모의 클래스를 정해놨어. 창문 닫기 2, 바닥 쓸이 3, 칠판 닫기 하나가 한 팀을 이루는 거야. 이 팀의 교실 청소라는 지시를 내리면 팀원 전원이 자기 클래스대로 청소를 하고 각 팀의 청소 완료 여부를 물으면 창문, 바닥, 칠판이 모두 깨끗할 때 오케이 하면 돼. 교실 이동 지시는 당연히 팀원 모두가 새 교실로 이동하는 거고. 어디 보자. 너부터 너까지 교실 청소팀 1팀으로 모여. 자, 1팀 교실 청소 시작하고 너부터 시작해서 102호부터 105호까지 인원 채워서 교실 청소팀으로 모여. 자, 다 모인 팀들 교실 청소 실시! 1팀 101호 다 했으면 201호를 가서 청소하고 학생 단위로 일을 시키다가 이젠 교실 단위로 묶어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죠. 진짜 기똥차지 않나요? 그런데 이 교실 청소팀만으로는 청소할 수 없는 교실들이 있어요. 과학실의 경우 실험 도구들이 있어서 이걸 청소할 인원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기존 교실 청소팀 인원에 실험 기구 청소를 위한 인원과 동작을 추가한 과학실 청소팀이란 클래스를 만들어줘야겠죠. 물론 이렇게 아예 새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험 기구 관련해서 일부가 추가된 것 빼고 그냥 교실 청소팀이랑 다 똑같은데 중복이 크죠. 여기서 객체 지향의 상속을 이용할 수 있어요. 교실 청소팀을 상위, 부모 클래스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한 과학실 청소팀이란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교실 청소팀을 상속받는다고 정의하면 교실 청소팀에서 지정한 변수들과 메소드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여기에 실험기구 닫기란 변수 그리고 메소드마다 얘한테 시킬 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악실 청소팀, 컴퓨터실 청소팀도 간편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포유류에서 개, 고양이, 말이 파생되는 것처럼 비교적 추상적인 부모 클래스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정의했던 창문 닫기 등의 클래스들 다시 살펴볼까요? 다들 공통적으로 담당 교실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죠. 뭔가를 상위 클래스로 둘 수 있지 않을까요? 교실 청소 당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기로 해요. 다만 이 클래스는 추상적을 뜻하는 abstract를 붙여요. 이 추상 클래스로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너는 교실 청소 당번이야 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개라 불리는 동물,
고양이나 불리는 동물은 있지만 어떤 생물을 이거는 포유류라는 동물이야 하진 않죠.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 전문직이라고 대답하진 않잖아요. 특정 객체를 이걸로 부르기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실 청소 양모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를 상속한 자식 클래스로만 객체가 생성돼요. 자식 클래스들의 공통 부모 역할만을 위한 클래스인 거죠. 담당 교실 변수를 이 클래스로 옮기고 청소 담당 인터페이스에 있던 것들도 가져오기로 해요. 청소 메소드는 교실 청소 당번에서는 그냥 비워뒀다가 창문 닫기에서 이렇게 덮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의 작업이 자식 클래스에서 다른 걸로 오버라이드, 대체될 수 있는 걸 객체 지향의 다형성이라고 해요. 중국집에서 탕수육 주세요 하면 일반 탕수육이 나오지만 이를 상속한 사천식 중국집에서는 탕수육 주세요가 오버라이드 돼서 시뻘건 탕수육이 나오는 거죠. 창문 닫기 등을 이렇게 교실 청소 당번을 상속해서 만들면 코드도 줄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교실 청소 당번이라는 카테고리를 묶어서 인터페이스에서 그랬듯 한꺼번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쓸모없는 거 아니냐고요? 상속은 트리 구조의 상하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한 자식이 두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게 언어마다 불가능하거나 부작용들이 있어요. 반면 인터페이스는 이로부터 자유로워요. 박쥐와 날다람쥐는 포유류란 부모에게서 날치는 어류란 부모에서 상속받지만 난다는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장착해서 대다수 조류와 곤충처럼 날짐승이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IT 전문직이라는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받지만 대형차 면허, 한식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인터페이스로 딸 수 있는 거고요. 상속은 물려받는 것, 인터페이스는 장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알겠 겠나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를 예시로 들어서 객체 지향의 여러 특성들과 기능들을 설명해 봤어요. 제가 보여드린 객체 지향 언어의 기능들과 객체 지향의 활용법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 등을 찾아 공부해 보시면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세련되게 해결할 수 있는 객체 지향의 강력함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객체 지향은 아까 말했듯 프로그래밍 방법론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라 불리는 언어들에서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를 구현하기 쉽게 언어가 만들어진 것 뿐이죠. 많은 작업들을 객체 지향을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일부 게임 등 특성상 객체 지향이 잘 사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어요. 유용하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함수형이라 불리는 여러 언어들도 객체 지향적 설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공부해 놓으면 이를 사용하고 않고를 떠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한층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자, 다들 수고했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덕분에 그래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 회상하자. 나도 이제 집에나 가야지. 쌤 집에 오면 뭐 하시는데요? 발을 하시게요? 운동장 청소도 시켜달라고? 편의시켜 선생님! 간사한 놈들. 됐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인사들 하고 가. 자, 회장 넷 여러분 모두 축하하세요. 어레이 1이 생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배열에다가 값을 넣어줄 때에는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이 배열 표시 안에다가 인덱스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몇 번째에다가 값을 담을 거냐 이 부분을 선언하셔야 되고요. 이때 자바는 인덱스를 0번부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개의 그릇이라면 인덱스는 0부터 99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 1번 배열에 0번째에다가 나는 50이라는 값을 담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레이 1번 배열 인덱스 10번째에다가 나는 100이라는 값을 담아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한눈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열, 인트형 배열,
array 1이라는 변수명으로 선언을 했고요. 이 배열은 int를 담을 수 있는데 4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 하나 선언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변수명이죠. 이 부분이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4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이 생성이 됐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용하실 때에는 변수명 인덱스죠. 4개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는 0번부터 3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0번 인덱스에는 1, 1번 인덱스에는 2 이런 식으로 값을 담았다면 실제 이 배열에는 값이 1, 2, 3, 4 이렇게 담겨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부분은 배열을 가리키는 변수 자체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int 값을 가질 수 있는 이 4칸의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배열은요,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배열의 선언과 동시에 값까지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선언하실 때 int의 배열 array 2라고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죠. 이랬을 때 int에 몇 개짜리를 할 거냐라는 사이즈를 처음부터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이즈를 넣지 않고 값을 담아준다면 이렇게 담아 볼까요? 이렇게 담아 본다면 이 부분은 생성했고 4개짜리 int형 배열을 생성했고 그 4개짜리 int형 배열에 값이 각각 1, 2, 3, 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코드가 조금 또 더 간단하게 array 3, new라는 코드 없이 1, 2, 3, 4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된 배열을 우리는 1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열에서 배열을 생성했고 그 생성한 배열에 값을 넣어봤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꺼내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꺼내서 사용하실 때에는 배열 변수의 이름과 몇 번째 값을 꺼낼 거냐라는 인덱스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냥 이렇게 꺼내기만 하면 얘가 꺼내서 아무 일도 안 할 거니까 꺼내서 콘솔에다가 출력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꺼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4. 자, array 3이 가리키고 있는 인덱스 0, 1, 2, 3 이 번에 들어있는 값은 4였기 때문에 4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런 값을 출력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값을 그냥 꺼내서 자, int형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하나 꺼냈다는 것은 int 값이 하나 나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int형 변수를 하나 마련해 두고 여기에다가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꺼내서 담아주세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 값이 밸류 안에 들어있을 거고 이 밸류를 이용해서 값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뿐 아니라 반복문을 이용하셔서 포문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차례대로 꺼낸다든가 값을 차례대로 넣어 본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을 살펴보았는데요. 배열의 변수는 하나인데 값이 여러 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배열은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이 부분을 참조하는 참조형 타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